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릴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흐름 또한 현재 횡보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지금 USDT 같은 경우도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USDC로는 살짝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1% 정도 하락했던 거가 다 만회가 되는 지금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USDT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가능하면 이제 갭 상승이 나와서 자금이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일단 횡보하는 모습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금이 어디로든 움직이지 않고 그냥 현재 정체해 있다. 그러면 뭐 시장의 흐름이 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겠지만,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보일 수가 있겠죠. 그 대신에 이제 USDC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자금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SDC로는 여기 44B 이상 이게 상승을 해서 이렇게 좀 횡보하는 좀 모습을 보이던가, 아니면 이게 갭 상승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코인 시장의 가격 방어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USDT로 자금이 계속 이렇게 갭 하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USDC로 들어온 자금에 의해서 새로운 방향을 정할 수는 있겠지만 가격 방어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USDT가 갭 상승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USDT로 갭 상승이 나와 가지고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어느 정도 코인 시장이 상승세로 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USDT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현재 알 수는 없고요. 11월 22일 날 이제 그 변동성 기간을 맞이해 가지고 이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하락해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락해 돼 있죠. 원래 이렇게 하락해 돼 있기 때문에 원래 비트코인의 그런 흐름이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위치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위험이 여기 2018년 1월 달에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게 쭉 이렇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코인 시장에 큰 하락세를 한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락을 했고 다시 여기서 이제 상승하게 될 건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 일단 새로운 흐름이기 때문에 새로운 움직임이라서 과거에 비교를 해서 보는 거는 합당치 않고요. 단지 여기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흐름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을 이제 따라서 볼 수가 있겠지만, 하락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찌 되었던 이제 움직임이 이제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USDT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락을 해야 코인 시장이 상승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7.86 이하로 내려와서 저항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8.2 밑으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좀 움직임이 좀 나오겠네요.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와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조금 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조금만 움직여도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내려왔다가 이제 바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8.2에서 저항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7.86에서 저항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USDT가 7.86 이하로 떨어져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은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말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C USDT 차트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주봉을 먼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새로운 캔들이 나오니까 볼 때쯤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이 이게 두 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5.9K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17K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이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밑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동성 주기 때문에 이 11월 14일, 그러니까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앞뒤로 이제 한두 주 정도 이제 변동성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 기간이 꼭 이렇게 변동성 기간이라고 이렇게 정해 놨을 때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좀 지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그거는 시장의 흐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현재 여기서 변동성 기간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1월 달입니다. 이번 변동성 기간에 상승을 해서 여기 위로 올라와서 17K 이상으로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다음 변동성 기간은 1월 달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이 밑에서 이제 놓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좀 약간 슬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 슬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변동성이 좀 중요하다. 오늘 보조지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 보조지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여기 가격 차트에서 봤을 때의 그런 흐름을 이제 검증하는 단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이 현재의 뭐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흐름과 내가 생각하는 지지와 저항에서의 그런 움직임, 그러한 움직임에 이게 맞게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이제 검증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조지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지표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해석 방법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의 지표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해석 방법을 다 활용해서 이제 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이게 뭐 다이버전스부터 따지기 시작해서 뭐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 따지고 그 흐름 이제 따져 가지고 하게 되면 가격 흐름이나 내가 생각하는 흐름에 자꾸 이렇게 맞추려고 해요. 그거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지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차트를 봤을 때,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차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분석을 가지고 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공부를 하고 나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내가 공부했던 거에 자꾸 그 차트를 이제 끼워 맞춰요. 이 흐름에서 이 보조 지표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표의 흐름에 맞춰서 이 가격의 흐름을 자꾸 여기다 끼워 맞춰요. 이거를 흐름을. 그러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해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당구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구를 이제 배우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당구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같이 내가 배운 거를 가지고 자꾸 거기에 이제 끼워 맞추면서 이상하게 자꾸 된다는 거죠. 그러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나의 차트에 지지와 저항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지와 저항선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건지를 내가 설정한 보조 지표에서 이제 검증을 받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로 17K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을 것인가, 올라와서 지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15.9K로 내려가 가지고 지지를 받을 것인가, 이제 그거를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검증을 받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 막대는 RSI고요. 그다음에 여기 배경색은 이제 CCI고, 요거 이제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스토캐스틱 RSI입니다. 그래서 3개 지표 중 이제 2개 이상이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다 하게 되면 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가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지금 CCI하고 RSI가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새로운 캔들이 나오면서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이제 벗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과매도 구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과매도 구간으로 이제 벗어나려고 했을 때에 얘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지금 떠 있습니다. 이제 주봉상에서는 중간에 떠 있어요.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 제가 그린 지지와 저항선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마 이게
아마 터치를 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를 터치를 했죠. 자, 여기를 터치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터치함으로 해 가지고 저항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를 터치를 해서 이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상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상승을 해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할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RSI하고 CC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그렇지 않고 보게 되면 이제 스토캐스틱 RSI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계속 움직이다 보면 RSI, 스토캐스틱 RSI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과매도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요 근처에 이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을지 아니면 저 밑으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세 개가 그러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서 더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세 개가 만약에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과매도 구간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하게 되면 조만간 얘가 과매도 구간으로 벗어났을 때 상승의 흐름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매도 구간에 세 개가 이게 들어가 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지지를 받는지, 어느 지점에서 저항을 받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위에서 저항을 받게 되면,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항을 받게 되면은 이제 도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를 받고 있을 때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게 되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저항을 받게 되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제 못 올라가죠. 이게 벗어나면서 이걸 뚫고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의 보조지표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자꾸 이 차트, 이게 가격 차트의 흐름을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게 되면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이상해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보조지표는 필요 없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좀 약간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 보조지표를 봄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런 생각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이게 추가한 여기 거래량 추세라고 제가 말은 붙였는데요. 요게 배경색이 이렇게 황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거래량이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상승 추세에 있으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이게 하락 추세에 있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수세와 매도세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매도세하고 매수세를 보는 것보다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게 되면 좀 애매한 게, 여기에 보시면 이제 OBV, 거래량의 OBV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래량의 움직임을 나타낸 거고요. 이게 중심선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게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빨간색 폭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어지는 거는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요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거래량 추세라고 말씀드렸던 거와 이 OBV의 움직임이 혼돈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수식을 좀 봐야, 수식을 이제 접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이제 보통 아실 수 있지만 아직 수식은 공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 추세라고 말씀드렸던 이거 표시는, 거래량이 지금 파란색이면 하락하는데 이제 하락세를 의미하는데, 거래량 추세가 하락을 의미하는데 가격의 흐름이 같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잠재적인
OBV 같은 경우는 여기 거래량에 표시되어 있는 이 OBV는 잠재적인 힘을 얘기한다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표는요, 제가 만든 거라서요, 뭐 특별하게 지금, 그리고 비공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있지 않습니다. 단지 거래량 추세의 움직임과 여기 OBV의 움직임,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래량 지표에 있는 이 OBV는 잠재적인 힘을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 배경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현재 바로 적용되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황금색으로 표시게 되면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예, 현재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하락할, 요 색깔은 이제 가격이 잠재적으로 현재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 OBV는 잠재적인 힘을 모으고 있다. 요거를 이제 해석하게 되면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의 잠재적인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 게 OBV.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제가 그 검증이 좀 되고, 요거 OBV 같은 경우는 거래량에 표시되어 있는 OBV 같은 경우는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이 거래량 추세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삽입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지나서 제 스스로 검증을 해서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수식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될지, 아니면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게 될지,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검증하는 시스템을 많이 둔 이유가요, 이게 장세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이제 어디로 갈지 이제 모르고 있을 때 생각에 정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검증 시스템을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는 다 검증 시스템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 가격 차트에서 움직임에 대한 그러한 이제 생각이 어느 정도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지, 이거를 이 움직임을 가지고 가격의 흐름을 끼워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움직임은 지금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좀 그렇고요. 주봉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HA 로우선 근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항을 받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게 저항을 받는지 안 받는 건지 사실상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거래량이 거의 바닥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저항을 받고 있다, 뭐 지지를 받고 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겁니다.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여기서 이제 어딘가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뻥 튀면서 얘가 하락을 하게 될지 상승하게 될지, 그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단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USDT가 이렇게 행보를 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금의 흐름이 하여간 현재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물 차트의 일봉은 뭐 똑같으니까 아까 전에 봤던 차트하고, 1시간봉 차트를 지금 보게 되면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눌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지만 뚫지를 못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락세, 고점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하락한다고 얘기를 해도 뭐 무방은 합니다. 이게 하락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지만, 근데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거는 좀 안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점이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요 구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그 행보하고 있죠. 16,610에서 16,824에서 이제 일단 행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갈지 위로 내려갈지는 사실상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볼린저 밴드가 수렴 중이기 때문에, 수렴하고 하단이 여기고, 이제 하단은 지금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하단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상단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밀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점은 계속 이제 올라오는 거고, 예, 볼린저 밴드로만 봐서도 이거 보게 되면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뚫을 가능성은 있다, 언제든. 다만 뚫을 수 있는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고 하락할 가능성도 있긴 있다. 그래서
그 하락하는 지점이 요 지점이 첫 번째 16,839 이제 밑으로 이제 뚱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오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이제 급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아까 전에 봤지만 역대 흐름 중에서 최하단에 있고 그다음에 가격의 그런 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1시간봉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흐름이 있죠. 그래서 지금 과매수 구간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RSI도 과매수 구간, 스토캐스틱 RSI도 과매수 구간. 그래서 과매수 구간에서 지금 여기서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락이 어디까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보조 지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지지와 저항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지지와 저항선에서 여기 지지를 받는지, 만약에 힘이 더 있다면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벗어났을 때 움직임이 나오는 거니까,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났을 때 힘이 있다면 여기까지 오진 않겠죠. 그래서 요 중간에서 이제 버티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락을 했지만,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으로 얘가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숏 포지션에 좀 더 유력하다. 현재 이 상태로서는. 근데 숏 포지션에 유리하지만 여기서 숏 잡기에는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나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얘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제 곧 하락하겠네. 그래서 미리 이제 선수를 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미리 선수를 쳐서 다행히 이렇게 하락을 먹으면 다행인데, 이제 그렇지 않고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왔다고 만약에 숏을 딱 쳤는데 이제 갑자기 급등할 수가 있어요. 원래 상승장으로 가게 되면 계속 과매수 구간에 있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그 대부분의 지표들이 다 과매수 구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표들 그 다이버전스가 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게 되면 대부분의 지표들은 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이버전스가 솔직히 좋다 안 좋다라고 말은 못해요. 그때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보조 지표들은 나의 흐름을 봤을 때에 검증하는 단계지, 여기서 다이버전스 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조만간 이제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까? 보조 지표에 이 가격을 이제 끼워 맞춰요. 이제 그렇게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나 하락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행보 구간에 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되지,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고 하락 추세에 있을 땐 거의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뭐 RSI나 뭐 그런 거 MACD 같은 거 해놓고요. 과거 차트서부터 한번 쭉 봐보세요. 이제 계속 이제 불장일 때는요, 계속 하락 다이버전스 계속 나와요.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제 상승할 때 지표는 자꾸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살짝 이제 눌렸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하락했지 않았습니까? 또 그래요. 그럼 또 올라가다가 또 얘가 또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면은 또 하락했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상승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락 다이버전스를 왜 믿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락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가격이 계속 하락할 때도 보면은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엄청나게 나와요. 계속 나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와 정말 대단하다, 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상승 다이버전스하고 뭐 하락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그 지표를 만든 그 사람 말고 그 다른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껴 맞추는 거죠. 이제 약간의 그 보조 지표에서의 그런 그 단점을 만약에 아시게 되잖아요.
그러시면 그 보조 지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에서 단점을 찾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요, 다이버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보조 지표로. 그러면은 그 보조 지표의 그런 그 흐름 같은 게 일단 꼬였다는 거예요, 수식이. 그래서 그거를 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그 해석 방법이 다이버전스다. 그런 단점이 그런 것이라는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와 닿기 시작하면 그 지표는 이제 거의 통달을 하셨다. 그래서 그 통달한 지표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검증하는 검증 시스템으로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통달하지 않고 와 자꾸 지표가 대단한데 대단한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아직 통달한 게 아니다.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 그거를 보면서 거래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지표 이거 아니네 아니네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다 보면 좀 손실도 좀 보시겠지만 그 손실은 값진 손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을 봐야 되겠고요. 제가 오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습이냐 나무냐 이제 그런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알 수가 없고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 좀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행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현재 그렇게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USDT로 자금이 이렇게 껑충껑충 들어오는지, 그리고 USDC로 갭상승이 나오는지, 그리고 USDT가 하락하는지,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나왔다. 비트가 갑자기 상승하네? 갑자기 하락하네? 하게 딱 되면 USDT 차트 보고, USDT 차트 보고, USDT 도미넌스 차트를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USDT 도미넌스가 어디까지 하락하고 있는지,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어디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상승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 구간, 여기 지금 상승 채널이 여기 돼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상승 추세선에서 빠져나오면 좋다라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USDT 도미넌스를 볼 때 이 추세를 가지고 보면은 별로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게 USDT 도미넌스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코인 시장이 이 모양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요. USDT 도미넌스는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계속 상승하지 않으면은요, 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USDT가 이게 계속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이 현재 들어와 있던 그런 자금, 이제 코인으로 바꿨던 그 USDT를 가지고 USDT 마켓에서 코인을 자꾸 팔게 되면 USDT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USDT는 계속 상승을 해야 됩니다. 상승 추세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는 것보다 현재 이 캔들이, 일봉상 이 캔들이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하는 추세가 이 중요한 지지와 저항 구간의 밑에서 있는지 위에서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USDT 도미넌스를 그 추세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검증, 저기 과매수 구간에 지금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개가. 그리고 요 전에 과매수 구간이 세 개가 다 있었네요. 요때. 그래서 이제 눌렸는데 요거를 뚫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게 숲이냐 나무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나봐야 항상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지 않고서는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거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바다에서 서핑을 하려고 하는데 먼 바다의 그 파도를 보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나의 그 바로 그 앞에 있는 근해에 있는 파도의 움직임을 보게 되지, 저 먼 바다에 있는 그런 파도의 흐름을 보고 현재 내가 여기서 서핑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거를 결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는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저 먼 바다에서의 흐름이 인제 언젠가는 여기까지 올 거니까, 내가 있는 곳까지. 하지만 현재 지금 당장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서핑을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차트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이 차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그 타임 프레임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게 저 먼 미래의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의 움직일 건지를 이 타임 프레임으로 타임 프레임 차트로 딱 이렇게 어떻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게 숲인지 나무인지, 어? 그 먼 바다의 그런 파도인지, 어? 현재 지금 당장의 파도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월봉이나 주봉 같은 경우는 이제 먼 바다의 그런 움직임을 이제 보는 거겠죠. 그 먼 바다의 그 흐름을 봐야지, 이거를 가지고 현재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이제 그 확인하려고 한다? 그건 좀 안 맞죠. 그러기에는 좀 너무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가 그 투자 기간을 두고 그 투자를 하려면 현재 당장의 움직임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 같은 거를 보시면서 나의 거래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 거래 전략을 만들 때 내가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 보유 코인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움직임을 만들 것인가, 이제 그거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둘 다 봐야 되는 거니라. 사실상 그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여간 어느 정도의 먼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주봉이나 월봉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내가 만약에 이제 단기 거래만 한다. 그래서 이거 뭐 코인 시장의 흐름이 하도 변칙이 많기 때문에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난 단기로만 봐. 하게 되면 이제 주봉이나 월봉 같은 건 볼 필요가 없죠. 이제 서핑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서핑 이제 뭐 한두 시간 서핑할 건데 저 먼 바다 거를 볼 필요 없고 내가 현재 지금 당장 타야 되는 거니까 현재의 파도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1시간 봉이나 뭐 5분 봉이나 뭐 15분 봉, 뭐 10분 봉, 30분 봉, 이렇게 낮은 거에서 이제 보시고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할 때는 이 내가 어디서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까? 이제 그게 일단은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분석이. 그러니까 분석하기 전에는 그게 먼저 이제 그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거래 기간, 저기 투자 기간, 이게 가장 거래 전략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 보통인 경우는 가장 핵심이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거래 방식, 이제 분할을 어떻게 하고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고 어? 그게 사실 거래 아니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게 거래 기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엄청나게 바뀌게 돼요. 예, 작은 규모도 바뀌게 되고요. 그렇다면 거래 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거래 기간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을 내가 장기로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현재 그 무기한 차트를 보면서 뭐 단기 거래만 이제 할 건지, 스캐핑만 할 건지,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결정해 주지 않아요. 이거를 누군가 결정을 저기 해 주게 되면 가격이 변동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결정했는데 자기가 이 코인을 내가 이 코인 거래할 거야. 예를 들어서 XRP를 내가 나 뭐 누구한테 얘기를 듣든 뭐 어쨌든 나는 이거를 거래하기로 이제 마음 먹었어. 그런데 이거를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다른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해서 야, 나중에는 저기 5,000원 간대. 10,000원 간대. 막 그래요. 그러면 잘 들어보니까 현재 나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 그러면 지금이 이제 저점이래. 그러면 나도 한번 좀 발을 좀 한번 담가 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거래를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가격이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거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 자체가 없어 그냥. 그냥 여기서 그냥 매수를 해. 그리고 무 그냥 무기한 기다리는 거죠, 상승할 때까지. 그래서 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아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려오면 '아유 지겨워.' 또 올라가면은 '아 좀 더 올라가자.' 내려오면 지겨워. '아 지겨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 탓을 하게 돼요. 왜냐? 이것만 계속 그렇게 움직이면 '아이 지겨워. 아 좀 더 올라가. 아 지겨워.' 이제 그것만 끝날 건데 다른 코인들은 막 날아가는 게 막 보이거든요. 막 이렇게 날아가. 근데 내 코인은 이제 거기서만 이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는 거래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 사람 얘기 듣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 기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자 기간은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결정을 해서 '아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XRP는 더 꼭대기로 올라갈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렇게 되면 이 XRP에 대한 이제 차트의 흐름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에서 움직이는 얘기라든가 뭐 기사라든가 이제 그런 걸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서 이제 나의 그 투자 규모 이제 얼마나 이제 나의 시드 중에 이제 몇 프로 정도 이제 투자를 할 건가. 이제 그거를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그게 결정이 되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내 총 시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한 500만 원까지는 집어넣겠다. 나는 이거를 믿으니까 500만 원까지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그 500만 원을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집어넣을 것인가. 이제 그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냥 500만 원 긁어버립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이제 거래 자체를 자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 거래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그냥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뭐만? 그냥 사두고 그냥 차트를 안 쳐다보는 거야. 불장이 올 때까지 나는 안 쳐다본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돈을 벌겠죠.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차트를 계속 보시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꾸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제 그러한 마음, 심리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항상 투자 기간에 맞춰서 투자 규모도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은 누가 정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폴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리건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인 경우는 여기서 다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상승을 해서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보통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어차피 고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근데 그렇게 매수를 할 때 얘를 단기적으로 할 건가 아니면 중장기로 끌고 갈 건가에 따라서 여기서 매도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100% 매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상승했을 때 땡큐 난 수익 얼마 벌었어. 현금 얼마 벌었어.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올라갔을 때 그래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 매수 원금을 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익에 해당되는 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왜냐면 매수 원금을 다 뺐어. 그러면 수익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매수 원금을 지금 다 뺐는데 원래 매수 가격에 그대로 있고 이제 코인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게 매수한 그 남게 된 코인은 매수 평균 단가가 제로입니다. 근데 거래소에서 매수 평균 단가를 제로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뭐 최소한 얼마 정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1로 만들어 놓 버립니다. 그래서 1 이론으로 만들죠. 업비트 차트니까. 그래서 이론으로 만들어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해. 그러면 여기서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를 해. 여기서 했던 게 이론이야. 그럼 여기서 다시 사. 근데 가격이 하락을 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산 게 매수 평균 단가가 1원인데 여기서 매수를 해? 매수 평균 단가가 내가 산 지점이 아니고 저 밑에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좀 흔들어도 마음의 동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다릴 수 있겠죠. 흔들다가 이제 올라갔을 때. 그래서 그러한 이제 흔들다가 이제 올라갔을 때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더 살 수 있는 영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마음의 동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올라갔다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다시 팔아. 또 가격이 내려오면 다시 사. 그러면서 이제 중장기로 가면서 이제 코인 개수를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코인 개수를 이제 늘리다 보면 맨 처음에는 이제 겁이 나고 하기 때문에 많이를 못 사요. 보통인 경우는 많이 못 사. 내가 그렇게 중장기를 끌고 가려고 하려고 생각하고 매수 원금을 지금 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내가 어떻게 거래를 할지는 어디서부터 결정되냐면 이제 이거를 생각할 때서부터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개 코인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이제 장기 거래로 가져갈 거고요. 장기 거래니까 그냥 마음 편히 그냥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매수하고 싶을 때 매수를 하시고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 매도하고 싶으면 매도를 하고, 그래서 매수 원금을 얻던가 아니면 그냥 보유하던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입니다. 장기로 이제 끌고 가는 거니까 이제 적절한 이제 비중이 중요하겠죠. 이제 매수할 때 나의 시드는 아무리 땡겨와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장기 투자로 막 500만 원씩 막 600만 원씩 집어넣게 되면 사실상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이제 그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적정 금액을 이제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적정 비중을 정하는 것도 솔직히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이건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마이너스 10% 이상씩 하락하게 되면 그냥 조금씩 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거래나 거래 전략을 이제 잘 세우지 못하시고 농사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근데 그게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예, 마이너스 10%씩 이상씩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제 캔들이 이제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져 가지고 캔들이 마감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하려고 할 때에 가격이 마이너스 10% 이상이 하락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20%인데 쭉 올라와 가지고 이제 마감할 때쯤 되면 마이너스 5%야.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때 여기서 다행히 사시면 좋지 않습니까? 끄트머리에서 사시게 되면 올라와 가지고 이게 바로 수익이니까 좋지만 사실상 이 끄트머리가 이 끄트머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다가 중간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초조해져요. 그래서 내가 산 부분에서 가격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초조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거래서부터 거래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냥 거래가 그러니까 캔들이 마감되기 전, 그러니까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오전 9시에 이제 새로운 캔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 7시에서 8시 사이 아니면 8시에서 9시 사이 이제 그때 움직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해 있네? 그러면 이제 그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샀는데 다시 이렇게 또 떨어져. 여기서 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얘가 10%에서 떨어지게 되면 얼마야? 얘가 지금 14% 떨어졌고 얘가 17% 떨어졌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한 중간 한 요 정도 끄트머리에서 샀으면은 한 요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 그게 1340 정도의 매수 평균 단가가 되겠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조금씩 계속 사는 거니까 그냥 쭉쭉쭉 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10%씩. 그렇게 사다 보면은요. 예, 농사매매이기 때문에 장기 거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매수 평균 단가에 오질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장기 거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년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내가 그냥 끌고 가야 되겠다 할 때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는 거는 이제 BNB입니다. 그래서 BNB가 FTX 그 거래소하고의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좀 안 좋다 뭐 그러지만 BNB 거래소가 망하지 않는 이상 BNB 코인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얘네들은 BNB는 계속 소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인이 자꾸 줄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이제 그 가격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대 뭐 $10,000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준하는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될 코인 중에 하나가 이제 BNB다. 그래서 장기 코인으로 봐야 되는 거는 BTC, 그다음에 ETH, 그다음에 BNB 이렇게 세 개. 네 개는 장기 코인으로 끌고 갈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될 거는 에이다, 폴카닥, 그다음에 이제 트론, 그다음에 아발란체, 폴리곤, 비어,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스, 알고랜드, FTM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요. 코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좀 마음에 좀 안 들고 좀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움직임도 별로 안 좋고 하지만 생태계를 많이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한 코인들에 이제 달라붙는 코인들이 되게 많아지는 겁니다. 막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 생태계는 커지면서 그러한 이제 대표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 전에 폴카닥이나 뭐 에이다 같은 경우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급성장을 한다는 거죠. 계속. 그리고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태계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에이다다 그러면은 에이다하고 이제 폴카닥이다. 폴카닥이 이제 중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트론이다. 이렇게 있으면은요. 요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달라붙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코인 생태계를 늘리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만의 이제 코인 생태계를 늘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려고 그러네요. 이렇게. 서로 연결 통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러한 연결 통로가 이제 그 확장이 되면 이제 코인 시장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그런 이제 그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제 서로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코인이 5개, 저기 15개로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XRP, SOL, 그러니까 솔라나,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이튼, 그 다음에 위믹스. 요 4개 같은 경우는요, 현재 그 약간 코인의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의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XRP도 뭐 그러한 이슈가 해결이 되면 뭐 저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매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딱 보이게 되면 그 하락하는 모습이 사실상 일봉에서 보는 거가 아니고 뭐 주봉이나 월봉을 해서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근데 저의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이나 월봉의 이제 흐름을 이제 여기다 차트에다 넣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M 시그널선이 있지 않습니까? MS 시그널선. 요거를 이 추세를 넣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일봉만 봐도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러한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얘가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 주봉상 M 시그널선을 못 넘고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그럼 일단 여기서 일부 매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주봉상 M 시그널선이 여기에 지나가. 그래서 올라와. 여기 돌파를 못하고 하락해. 그러면 여기서 일부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원금을 회수를 하고 이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을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100만 원어치를 사요. 100만 원어치를 사는데 얘가 주봉상 M 시그널선을 못 넘어가네. 그러면 난 여기서 한 50만 원 일단은 분할 익절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분할 익절한 것이 수익이 아니고 원금을 그냥 찾았다는 얘기죠. 50만 원어치를 이제 빼는데 그냥 50만 원어치를 딱 빼면
거래 수수료가 빠지기 때문에 내 매수 원금이 50만 원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면은 50만 5천 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뺍니다. 이제 한 20% 정도 이제 20%인가요? 10%인가요? 그만큼 더 붙여서 그냥 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00만 원에 집어넣는데 여기서 이제 50만 원 매수원금을 빼겠다 그러면 50만 5천 원을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원금이 50만 이제 몇천 원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매수원금은 확실히 이제 50만 원 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몇천 원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그래도 여기서 요만큼 거래를 해가지고 좀 기다렸는데 조금이라도 현금 수익 봤다. 이제 그러한 이제 맛이라도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게 쭉 올라왔을 때 여기서 다시 이제 매수원금이 50만 원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50만 5천 원을 빼. 그러면은 그 빼고 남은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코인은 이제 업비트 거래소에서 매수 평균 단가를 1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개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장기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중장기로 이제 끌고 가다 보면 이슈가 해결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던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미친 듯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승하는 척하고 자꾸 원래 가격으로 자꾸 올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가격이 여기냐 뭐 여기냐 어디를 원래 가격으로 할 것이냐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상승하기 전에 가격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을 했으면 상승하기 전에 가격 여기로 다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상승하기 전 가격으로 다시 온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자꾸 허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승한다고 매수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원래 다시 와. 살짝 올라와. 그럼 요걸로 기뻐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슬퍼하실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을 때 매도할 걸 껄껄껄껄 계속 그냥 껄껄껄만 하죠.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하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왔다가 이제 상승하면 아유 지겨워. 이제 그러한 거를 반복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슈. 그다음에 위믹스 같은 경우는 위 종목으로 이제 전부 다 했던 그 이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코인 생태계가 확장은 하고 있지만 게임을 만들면서 게임의 그 P2E를 만들면서 그 게임에 대한 그런 생태계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태가 있는데 그 생태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완벽하지 않냐? 성공하는 게임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된다. 유의 종목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유의 종목만 이제 해제가 되면 얘는 날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 게임 생태계가 확장은 하고 있습니다. 위믹스는 게임이 여러 계속 출시가 되면서 생태계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하지만 성공하는 게임이 없다.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 게임들 중에 몇 개가 계속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게 없어요. 예,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슈가 해결이 돼야 위믹스는 이제 상승할 거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상승한다는 거에 배팅하는 것보다 나의 그런 그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이제 늘려간다.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톰이 그 새로운 투표를 했는데 지금 거부를 했죠. 그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안 하겠다라는 거에 지금 거부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트론을 봐가지고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트론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나서부터 움직임이 되게 이상해졌어요. 지금 가격을 버티고 있지만 상승도 안 하고 그게 크게 상승도 안 하고 이제 가격이 조금만 하락하게 되면 위험해져요. 그 패킹이 자꾸 깨지는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그 패킹이 저기 1달러 패킹이 자꾸 깨지게 되면 한번 경험을 했죠.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아톰의 그런 그 CEO가 결정한 게 저는 환영한다.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알트코인 그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제가 트레이딩 뷰에 아이디어에 올릴 때는 비트코인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코인 중에 하나로,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아톰을 사가지고 이제 반대로 상승을 먹는,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다시 바꿨어요. 중장기로. 여기 BTC 마켓 차트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지금 흐름이 뭐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요 구간에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일단 힘이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도 된다. 그래서 중장기 코인으로 바꾼 코인 중에 하나가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보고 정말 그렇게 올라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아발란체도 그렇고 지금 중요한 지점에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할 건지, 이제 그게 중요하고, 이제 이번 주가 변동성 기간이니까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될지 이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트를 분석을 하고 차트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할 때 이것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한다면 나의 거래 전략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거래 전략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분석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 거래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석은 분석대로 괜히 힘들고요. 거래는 거래대로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코인을 거래를 할 건가. 사실상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차트로 맨 처음에 올릴 때는 그냥 좀 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좀 많이 알려지기를 원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이제 쭉 이제 계속 올려드렸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올리는 방향을, 이제 아이디어를 올리는 방향을 이제 줄이면서 지금은 15개 코인을 중심으로 이제 올려드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살짝살짝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집어넣고는 있죠. 보통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차트를 올리는 게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다. 왜? 그만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를 더 많이 보고 내가 어디서 거래를 해야 될지를 보게 되면 그 분석은 어느 정도 잘 맞아요. 누가 봐더라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래하려고 하는 그 종목에 대해서 많이 봐야 되고 내가 어떻게 거래를 할 건지를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분석에 힘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분석한 분석을 내가 믿을 수가 있고,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해서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분석의 기법이 상당히 많지만 세상에 그 나오는 분석 기법은 엄청나게 많고, 뭐 기술적인 분석서부터 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분석, 뭐 온갖 분석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맥점을 찾는 거고, 그 맥점은 지지와 저항 지점에서 나온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법을 사용하시기 전에 항상 지지와 저항선이 맞는지를 항상 보시고요. 내가 분석한 분석 기법이 내가 생각하는 지지와 저항선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건지,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거래가 성공할 수도 있고 거래가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석 기법에만 너무 몰두해 가지고 그걸로만 계속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뭐 여러 가지 용어 같은 걸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용어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무슨 패턴, 무슨 패턴하고 어, 무슨 추세, 뭐 이건 뭐 W 패턴, 뭐 M 패턴, 온갖 거를 다 얘기하면서 하는데요. 사실상 그런 거는 다 끼워 맞추기 식입니다. 그런 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 지지전환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느냐, 지지를 저항을 받고 하락하느냐만 중요한 거지, 사실상 여기서 그러한 패턴으로 해 가지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저 밑에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우리의 지지 저항선을 보면 됩니다. 우리의 저항선은 이게 지금 일봉이라고 봤을 때 지금 1시간 봉이지만 뭐 일봉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지지와 저항선은 일봉 기준이
가장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주봉, 월봉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상 OBV 중요한 지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게 되면 여기도 중요한 지점이 있네. 그러면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 여기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상승하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1차, 2차 요거를 뚫어야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다 압니다. 뭐 이거를 뭐 괜히 뭐 패턴으로 해가지고 뭐 찾고 요게 보시면은 피보나치로 이렇게 쭉 그어 가지고 여기가 뭐 0.886이니까 중요하고 0.618이니까 중요하고 1.618이니까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차피 그 지지와 저항선에서 움직임이 나와요. 쭉 보시게 되면 지지와 저항선에서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지지와 저항선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딱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하얀색 선.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선이 중요합니다. 그 지지와 저항선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겠지만, 피보나치로 하는 거는 내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지지와 저항선을, 여기 선택 지점을 두 군데를 선택해서 이제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 생각에 얘를 맞춰. 그리고 이 피보나치의 중요한 지점이 어딘지를 일단 알고 있어요. 공부를 했으니까. 보통 0.618, 0.886, 1.618, 이게 그래도 좀 중요하다. 0. 뭐, 예를 들어서 뭐 382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자기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돼 있고,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맞춘다고요, 이렇게. 내 생각에 맞춰요. 이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거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만드는 추세선이 이게 지지와 저항선이 진짜 지지와 저항선입니까? 이 가격 흐름에서 보는 지지와 저항선을 봐야지, 내가 의미대로 설정해서 보는 이 지지와 저항선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해서 많이 수익을 보셨나요? 많이 수익을 보셨다고 그러시면 그거는 이게 중요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이거를 잘하셔서 그래요, 원래.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거를 생각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숲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무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코인을 얼마나 기간을 두고 거래를 할 것인가, 그게 결정적이다. 그게 결정이 돼야 내가 숲을 볼지 나무를 볼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거래를 어떻게 할 건지라는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분석을 해. 그러면은 그거는 그 분석이 제대로 된 분석이라는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BNB는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끌고 가야 되는 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을 올릴 때요, BNB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호재라고 얘기했습니다. 떨어지면 호재. 이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장기로 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1시간 봉, 15분 봉에서 이제 쪼개죠. 이제 쪼개서 거래하시는 분이 원래 나는 15분 봉, 1시간 봉, 뭐 30분 봉에서 거래하시는 분이면 이제 쪼개서 이제 분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거래를 하지 않고 차트를 올리고 분석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거는 내가 어디서 거래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거래할 줄 모르니까 그냥 쪼개서 거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쪼개서 거래를 할 때 일봉, 주봉, 월봉에 대한 그런 정보가 포함이 없고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그린 걸로 여기 분석을 올리는 거는요, 그냥 그분은 그냥 그거에 대한 현재 지금 바로 지금의 그러한 그 추세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 미래를 좀 더 나은, 좀 더 멀리 그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조할 때는 나의 성향하고 맞아야 된다. 나도 이거를 단기로 거래를 하려고 그랬어. BNB를 단기로 이제 거래를 하려고 그래. 15분 봉이야. 딱 맞아. 그러면 이제 그분이 올린 거를 보고 그분이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그 흐름 속에서 나의 지지와 저항선을 그어 놓고 거기 그 흐름이
그 지지와 저항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봐서 이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습을 보기 위해서는 중장기 코인이나 뭐 이제 그러한 이제 자기의 그런 거, 그다음에 나무를 보기 위해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정이 돼 있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 그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거의 감흥이 없어요. 뭐 수익을 많이 봐도 감흥이 별로 없고요. 뭐 손실을 많이 봐도 감흥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면 되게 기뻐. 그리고 가격이 너무 이제 하락하게 되면 되게 슬퍼. 이제 그러한 이제 마음의 동요가 나온다 그러면 아직 이게 확립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가격의 움직임에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의 동요를 없애기 위해서 차트 공부도 하는 거고 하는 거겠죠. 하여간 좀 약간 좀 주저리 좀 얘기는 했지만 핵심이 뭔가는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걸로 현재 비트코인이 살짝 지금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월요일 날 가능하면 10시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